저희 대한학술원에서 야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은 이제 복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동 천고 계목농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동은 우리 조선을 높인 말이죠. 대동. 천고, 천년이 묵은, 수천 년 묵은 어리석음을 이 훈민정음 해례로 깨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깨웠다는 걸까요? 근데 우리 대한학술원 이 빅 프로젝트는 세종대왕과 당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던 집현자 학사들이 얘기했던 이 이야기, 우리 조선의 백성들 혹은 모든 인류가 여전히 어둠에 갇혀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는 그러한 가르침, 훈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인류가 어둠에 갇혀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빛, 광명을 이제 선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야심적인 사업이죠. 여러분 광화문에 광화문이라고 그 편액을 세종대왕이 직접 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마음속에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근데 여기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어둠에 갇힌 이 조선 사람들의 그걸 깨우자는 건데, 아까 스티븐 테일러 발표자가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천지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자아 폭발이 일어났고, 홍산문화 후기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고통이 누적된 것이 어쩌면 요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고 융화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대전염병 팬데믹하고도 연관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CNN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실시간으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쩌면은 오늘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동시에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야 될 문명의 도전도 다루는 주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야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세계언어학회 네덜란드 왕립 세계언어학회 부회장이신 이익환 교수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익환 교수님,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계신 신민식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인하대학교 융합고고과 박사 과정이고 롯데자학재단 특별장학생으로 있는 박덕규 선생, 그 다음에 제 왼쪽에 계시는 정성찬 선생님이, 네 분이 지금 네 마리 용이 열심히 지금 이 계몽농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 책이 단행본으로 나올지 아니면 논문을 합해서 하나의 공저책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세미나 그런 목적의 한 일환으로서 진행됐고요. 그와 같은 야심적인 사업, 즉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아니고 유네스코 특별 기록 문화유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와 같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사를 해주셨고, 오늘 박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재원으로 책 출판비를 좀 조달하고 있고 연구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천추에 길이 남는 그런 아름다운 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전에 전혀 짠 거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그런 라이브 쇼 같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국내에 내노라 하는 국문학자, 우문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발표했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최근에 김승권 선생이라든가 몇몇 이제 분들이 이 내용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본에 담겨 있는 다빈치 코드가 있다. 그거를 밝혀내고 있는데, 그러면 1940년에 전영필 선생이 이거 세상에 이거 발견해서 45년 해방 때 연본을 내놨는데, 지난 70년 동안 왜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이 영인본을 본 국문학자들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머리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음양오행의 바탕을 두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딱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일부 분들은 음양오행 그러면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민정음은 음양오행에 기초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밝혀지면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훈민정음 제작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들이 행촌 이암의 손자 이원이라는 분인데, 고성희 씨 가문이 있습니다. 고성희 씨 가문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당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줬다, 혹은 아주 구체적인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지금 기존에 얘기가 된 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바꾸면 뭐냐면은 이 태백일사에 보면은 아주 풍부한 우리 고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해가 안 되게 일이 칠로 변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보면은 소도경전 본원보다는 오히려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환인시 때 성일변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을 계승해서 변해서 칠이 됐다. 그 다음에 승이변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환웅 때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태백일사에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즉 우리가 기존에 훈민정음의 진짜 가치, 이 다이아몬드가 진흙이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되던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큰 게 어쩌면은 훈민정음의 철학, 우리 고유 철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스스로 부정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 텍스트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왔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진정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도록 눈에 선글라스를 써버린 것이 아닌가, 장님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고성희 씨 일가의 이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만이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점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고, 이익환 교수님도 최근에 관련된 논문을 쓰셔서 아마 조만간 학교에서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간단히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신 원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천부경과 하도락서, 그리고 오행, 상과 수,
그리고 이제 오행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변극 오행의 원리까지 굉장히 이제 깊고 심오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훈민정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천부경이나 하도낙서 그리고 상과수 오행 특히 그 변극 오행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와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일반 대중들에게 훈민정음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좀 어려운 장애를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본 자체에 있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풍부하게 재해석을 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그 개인적인 소견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훈민정음을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 임금께서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라졌어요. 해례본이. 그리고 해례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크게 보면 어제 서문과 그리고 28자에 대한 용례 그리고 해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례는 특히 정인지 결문까지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례본은 1940년도에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현필 선생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해방 뒤에 이제 그 학계에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요. 해례본 이전에 어제 서문과 그 용례에 대한 것은 세조 때 이미 원인석보하고 세종실록에 그걸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걸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해요. 근데 언해본은 해례 내용이 쏙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제 해례의 내용이 이렇게 맞았을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방금 이제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성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까지 그 사상적 배경 바탕이 됐던 단군세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한민족 고유의 정통 도통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이제 등극을 한 그 양심 때문에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도 싶고 중국의 인정도 받고 싶었었는데 아버지의 뜻도 이렇게 밝히기를 바랐던 그 심정이 어제 서문과 예의까지는 그 원인석보와 세종실록에 수록을 했는데 해례 내용은 쏙 빼가지고 그것이 한 5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정조 때 실학자들이 그 훈민정음 어제 서문과 예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한 내용을 보고서 일제 때 일본 학자들이 그거 다 위작이다. 그 조작한 것이다. 실제 그 어제 서문이나 예의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때 이 한글을 관심을 가지고 한글을 연구했던 대부분이 아마 그런 그 어떤 그 어둠의 환경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도 그게 개성돼 가지고 한글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해례본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정통, 도통 사상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희 씨 가문이 어떻게 개입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도 됐고요. 아마 그 방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시기는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질문한 중에 일부는 답변을 충분히 안 하셨는데 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단군세기에 보면 가림터 문자가 나오거든요. 38개. 근데 제가 그 정부 예산으로 만주 고문자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문자만 찾아다녔는데 수원 모 컬렉터 분 집에 가보니까 전돌이 있습니다. 고구려 전돌이 있는데 고구려 전돌이 우리가 OSL 테스트를 해보니까 1500년 전 거로 화학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대동강 주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가난하니까 막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전달을 보면은 가림터 문자에 있는 것들이 글자가 나온 겁니다. 몇 개가. 근데 세종대왕한테 완전히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채말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하께서 만든 이 글자 중에는 시중에 굴러다니는 시정잡배가 쓰는 몇 개 기분 나쁜 문자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대모의 이 예를 갖추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고려말에도 뭐 문자들이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글의 원형이 됐던 가림터 문자가 분명히 그 이전 시기에 있었고 분명히 이 훈민정 해버리 뭐라 하냐면은 이 한글은 자방고전이라고 나와요. 자방고전.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글자는 옛날의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방고전이라는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기존 국어학자들이.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걸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얘기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과 비슷한 글자들은 한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형태인데 가장 가까운 게 가림터 문자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부정하는 분들 묻고 싶어요. 당신은 이게 가림터 문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답을 못할 겁니다. 그럼 답을 못하면 자기 판단을 유보해야 되거든요. 유보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터무니없는 낭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근데 단군석에 나와 있는 그 가륵당군 때 만든 38자에서 28자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추정에 추정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추리를 계속 해봤더니 놀랍게도 고성희 씨 가문이 아주 밀접하게 관여가 돼 있었고 세종대왕의 그 사부였던 겁니다. 스승이었고 그 이원이 영호 이원이 바로 행촌이학 단군세기를 쓴 분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이원의 손자가 바로 이맥 선생인데 이맥 선생이 우리 한나고기에 상당히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태백일사를 총정리를 썼는데 태백일사 중에서 이 삼신호제본기가 천머리 나옵니다. 태백일사라는 책에 천머리가 삼신호제본기가 나오는데 삼신호제본기가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표운천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혹은 표운천사라는 책이 아주 집요하게 세조, 성종, 예종 때까지 그렇죠? 세조, 예종, 성종이죠. 수서령의 대상이 돼서 흔적을 완전히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사대모아의 몸을 위탁한 한명회와 그 훈구 대신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씨 분들을 폄하한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무튼 뭐 역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훈민정음에 있는 우리 고유 정통 사상과 유학자들과의 치열한 사상 논쟁이 있었고 이전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것이 가려졌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신원장님한테 전혀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 드린 질문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평소에 의문이 있는 게 한번 yes, no 답변 노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훈민정음의 훈이 도대체 뭘까? 훈민정음의 훈이. 근데 제가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여러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걸 저희가 잘합니다. 그런 걸 잘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집요하게 수서령의 대상이 됐던 표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표운. 거기 신라 경도왕 때 표운천사라고 유명한 스님도 있어요. 도통했다고 하는 상제님을 만났다고 상문유서에 나오니까. 근데 그 표운천사가 쓴 책이 표운입니다. 표운. 거기서 훈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의 스승인 이원, 이원의 할아버지가 행촌이암인데 행촌이암 선생이 남긴 책 중에가 태백진훈입니다. 태백, 우리나라의 진정한 훈, 태백에는 진훈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성희 씨가 개입됐다고 그랬는데 이암의 손자가 이원, 세종대왕의 스승이죠. 그 이원의 손자가 이원의 아들 이지의 특명을 받고 평생을 해서 만든 게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태백일사에 보면은 핵심, 우리 고유사상을 응축해서 정리한 게 소도, 경전, 본운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도 훈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내 문헌에서 표훈, 태백진훈, 훈민정음, 소도, 경전, 본운 똑같이 훈이 나옵니다. 이 훈은 혹시 같은 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 같은 훈을 얘기하는 걸 매개한 사람들이 고성희 씨가 아닐까라고 제가 역사 탐정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탐구할 만한 테마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한자가 상형, 회의, 전주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 갖고도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에 한자를 한 글자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글이 어떤 행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글을 주어를 쓰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도 다를 수 있고 또 왜 하필이면 그 글자를 선택했느냐도 많이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한자를 생각할 때는 그 한자에 담겨있는 상형 글자 자체의 상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형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뜻은 뭐 다를 수 있지만 훈민정음, 교민정음 뭐 가리킬 교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훈자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책에도 그런 쓰신 분이 있죠. 언자도 말씀 언자 옆에 글얼 문자 옆에 밑에 오면 이렇게 엄지처럼 하면 다음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훈자도 말씀 엄변 옆에 세 개가 들어가요. 이걸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신비주의나 좀 약간 이렇게 경강부다라고 하지만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형상이나 글자 자체. 그러니까 훈이라는 글자 자체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왜 훈자를 썼냐, 표현차사, 또 이제 훈민정음, 태백진훈 그 훈자를 쓸 때 말씀한 옆에 내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천자. 세 개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내천자라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물수도 몸이 아시겠으면 이게 물 이렇게 흘러가지만 옆에 이렇게 쓰면 물수가 되죠. 내천자하고 물수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천자의 가운데 옆에 있는 왼쪽 오른쪽을 약간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 물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언이라는 말자, 훈이라는 글자 자체도 한자이기 때문에 그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글자 자체의 상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상형. 이제 훈민정음도 왜 우리가 보면 취상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아니 상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취상이라는 단어도 3번 나와요. 취상 상을 상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훈민정음의 훈자를 왜 그런 훈자를 썼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표현천사의 훈이라는 거나 태백준 훈의 훈을 그 훈은 일관된 삼이라고 하는 세 개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신이 삼위 정신은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표현천사의 훈하고 태백준의 훈하고 훈민정의 훈이 똑같은 훈이지만 그 태백준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얘기할 만한 논증이 될 만한 문헌은 없지만 거기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통해서 한 음절을 구성한 그런 그 원리대로 가리킨다는 의미도 말씀의 옆에 위에 내천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훈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쓰실 때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마지막 할 게 책의 제목이 마치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이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훈을 붙였다. 그 의미 이 내천자를 한 것은 그래서 그거를 너무 경강부에서 너무 의미를 확대해서 다 그렇게 설명하는 또 문제 있지만 그러한 훈의 어떤 이 선택한 정신 자체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이 음을 바로 한다는 거거든요. 정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이 정치 철학이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음을 바로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의 고통, 말로 인한 그런 걸 다 바로잡겠다는 뜻이거든요. 훈민정음이. 그래서 이제 훈이 동사하고 민이 목적어고 정이 동사하고 이렇게 음이 목적어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걸 다르게도 해석하시지만, 그러니까 훈과 정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 원본 옆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언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문도 위에 보면 말씀원이 위 옆에 있지만 그 위에 그럴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문자에 엄지론 밑에 3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또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이렇게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춘자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요, 봄춘자는 세 개를 이렇게 획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8팔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태양의 일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봄춘자거든요. 그게 3과 8목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동양 공부하는 사람들은 봄춘자 속에 목의 기운이 있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와 같이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훈민정음의 훈 자체에서도 이 3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구조적으로도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걸 저는 하고, 그런 훈이 현사의 훈이나 태백진의 훈이나 훈민정의 훈이 동일한 훈을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떤 철학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훈민정이 바로 나왔다. 단군세계에서 바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논증할 만한 논문이나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 구조상 1에서 3, 3에서 1이 대표되는 그 구조는 그분들이 3일신고나 단군세계나 천부경을 보았든 안 보았든 간에 그 몇몇이 흐르는 철학은 이게 바탕이 됐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철학의 기조는 천부경, 삼일선거 이 대대로 몇천 년부터 흘러왔던 우리 민족의 정서였습니다. 그 3이라는 구조의 어떤 그런 철학은요, 지금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법이라는 이 3이라는 기초, 나라의 기본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본 구조가 됐듯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의 절대의 어떤 수학의 어떤 법칙으로 인식을 했다. 그 수학의 법칙을 바탕으로 헌문적이 나온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그 수학의 바탕이 되는 천부경과 단군세기를 그분들이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보았든 안 보았든 상관없이 그분들은 그러한 철학을 기초를 해서 훈민정음을 이렇게 창제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남 교수님이나 우리 정 박사님이나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훈민정음을 조금 지금 아쉬운 건 제가 논문도 많이 보고 쭉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도에서 나왔다, 하도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만 소개해야지 그 문자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철학의 어떤 그런 근저에서 그거를 살피는 작업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단한지 훈민정음을 더 언어학적으로 상형이다, 그다음에 음문학적으로 해석하지 제자에나 초성에 들어있는 철학적, 문화사적인 어떤 그거를 좀 약간 우리가 70년 동안 좀 도외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좀 많은데 좀 압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풀로 토론도 해야 되니까는요. 제가 이제 훈민정음 해내본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인적 무국지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냐면은 무국에서 시작한 우주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완성되는 것도 인간을 통해서만 완성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과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세계 어느 사상사에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주, 천지의 궁적인 목적은 인간을 빼면은 그거는 공각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의 인간론은 정말 인본주의의 정점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이 모든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저 소견에 양지통음이 주류만물이라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해례본에. 왜냐면은 양은 우리가 음양에서 신을 얘기했어요. 신, 불화, 신. 그다음에 음은 육체입니다. 기의 세계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기를 통제하는 거 하면은 만사 형통된다. 우주의 목적이 완성된다.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국에서 시작한 우주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양지통음 이 주류만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종대왕의 스승인 이원의 할아버지인 행천 이함이 당군색이 서문에 썼던 내용이 나오는데 내 신과 기를 합한 연후에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신과 기를 합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발산하려고 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낳는 이 마음을 틀어쥐어서 내 하단전을 끌어내려서 내 몸에 집중을 함으로써 신과 기가 합일되는 거거든요. 불을 끌어내려서 이 신에다가 끌어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이 동양의 수행 문화에서 공통된 얘기입니다. 양지통은 그러면 이거는 동양의 수행 문화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아하! 이거는 바로 수승화강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궁극의 우주의 목적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 양지통음을 이룬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그 소견이 좀 논리가 되는 건지 한번 평가를 좀. 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세계인들이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백신이 뭘까?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양지통음에 있다. 이제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세계 인류가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참으로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다. 다만 그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지혜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훈민정음의 훈에 대해서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의 첫 문장을 보면은 천지지도는 일음양 오행 이이 이렇게 단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훈민정음 전체에서는 천지의 도를 단순히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천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재가 아까 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재의 가치는 수평적으로 동등하다, 평등한 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인 삼재가 일체로 작용하는 천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일, 음양, 오행, 일뿐이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훈민정음 해례 전체의 그 훈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지통음의 그 양지와 같은 뜻이고, 또 저 뒤에 보면은 건실 분음양하여 무불 군제한다 이런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건실 하늘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가 음양으로 나뉘어서 모든 사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그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건실과 양지는 같은 뜻이다. 근데 이제 사람이 양지 통음하고 건실 분재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지 지도가 일음양오행임을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혼민정음 해례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훈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천지지도 일음양오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의 근본 본질 바탕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천부경에서 천도 일이요, 지도 일이요, 인도 일이라고 하는 그 천지인 삼재가 그 본질이 하나로서 이렇게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도 천부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입니다. 그 일인데 그 일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작용적 절대 기능이 있어요. 일 속에는 세 가지의 절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절대 기능 때문에 음양 운동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오행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게 천지의 도다. 이렇게 후민정음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병난 시대에 후민정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부터 먼저 양지 통음의 원리를 우리들 각자 몸으로 체득을 해서 스스로 몸을 아까 초출, 재출, 초생, 재생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재생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중심에 개입을 해서 변극하는 것이 그게 재생이다 하는 원리를 오행의 생수와 성수의 원리와는 맞지 않지만은 그게 변곡수로 볼 때는 그렇게 맞아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 속에서도 역시 사람이 양지 통음을 그것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만병을 능히 극복하고 무병 화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코로나 예방법까지 보너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토론 주제인데요. 제가 현재 그 국방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그 충남 논산에 있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지도를 보다 보니까 그 양촌면입니다. 논산시 양촌면인데 거기가 바로 일부 김항 선생이 평생 공부하고 했던 그 생가터고 있고 묘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 사계 김장생의 후손입니다. 광산 김씨. 근데 이 김일부의 선생이 아시는 것처럼 연담 이운규 선생이죠. 그 왕족이고, 그다음에 이운규 선생의 스승이 또 이서구입니다. 전라 감사를 했죠. 이서구는 또 이분도 이시 왕족인데 박제가하고 아주 깊이 교육을 했는데, 박제가 아시는 것처럼 정조 키즈잖아요. 그런데 이 학맥이 어떻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정조 사상은 직접 사사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은 걸로 보면은 이제 토정 이지함으로 연결되고 또 서화담, 김시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쭉 학맥을 추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세종 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종의 스승이 이원이 자기 할아버지 이암, 자기 할아버지 또 이종비 선생까지 올라가는데, 이 학맥이 무신 정권 때 이제 이제 송광사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후원을 받는데, 이 학맥이 어디로 가나 또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고려 광종 때 이 발해 왕자 대광현이 조대기라는 책을 들고 내려와요. 그 귀부를 합니다, 고려에. 근데 이 조대기 역시 세조 때 수서목록, 금서목록에 들어갔던 책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후민정음의 사상적 배경이 된 책인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광종 때 우연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논산에 보면 관척사가 있어요. 관척사 은진미륵이 있는데, 은진미륵이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은진미륵사가 지금 세워져 있고 현재 그게 이제 국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은진미륵을 만들었는데, 이 논산 양촌면에서 평생 유학을 공부했던 이 김일부 선생이 죽기 살기로 제가 정말 학문의 일가를 이루도록 그 영혼을 기도했던 게 바로 관쪽사더라고요. 은진미륵 앞에 와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참 우연의 일치다. 어떻게 말하면
이 항맥이 흘러내려오면서 참 재밌다라는 걸 느꼈는데 신미정 원장님께 우리가 하는 이 대한학술원이 정말 조촐하고 정말 저처럼 이런 학자지만은 정말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원이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만 할 겁니다. 제가 논문 안 쓸 거예요. 신미정 원장님, 정선 선생님, 이익환 교수님, 그다음에 박덕규 선생 이렇게 네 분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기왕에 할 거면 이 프로젝트가 이 야심적인 프로젝트가 광종 때부터 내려온 우리 정통 북학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그걸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동의를 하고요. 요즘 뭐 BTS로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과 글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글을 배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글이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글을 바탕으로 그 나라 이렇게 국어같이 쓰는 나라도 있고요. 보면 훈민정음은 참 이렇게 창제 원리를 배제한다 할지라도 그 쓰는 용도를 볼 때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많이 알아주는데 BTS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훈민족에 담겨 있는 원래 이렇게 창제된 원리와 그런 사상과 철학을 여과 없이 어떤 이념과 사상의 어떤 편견 없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사상의 어떤 편협함이나 하나의 어떤 너무 이렇게 치중된 어떤 것 없이 균형감과 있게 균형 있는 어떤 걸로 바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 연구하는 많은 논문과 책들을 제가 많이 섭렵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아까 우리 정 선생님들 지적했듯이 본문 중심으로 본문에 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훈민정음의 어떤 연구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28개의 글자라고 하는 글이 있지만 그 글을 여러 가지 이렇게 천문과 지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더 본문 중심으로 한다면 하도의 상생은 정확하게 훈민정음의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왜냐하면 숫자 본문의 어떤 수치로서 수학으로서 그런 본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 상수학을 좀 더 바탕으로 하고 천지인 법칙을 바탕으로 나온 건 우리 국민들 다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지인의 법칙, 천지를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본적인 어떤 이 훈민적인 기본 사상 가장 그 철학이 되는 천지인과 하도 상생과 기타 3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기본에 입각한 연구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연후에 다른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천문지리, 낙서든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 쪽으로 연구돼야 되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본문 중심의 텍스트에 입각한 그런 내용을 좀 더 저희 대한학술원에서 좀 더 이렇게 밝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 한글을 신비화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갑자기 김일고 왜 나오지? 김일고 왜 거기서 나오지 하실 거예요. 뭐냐면 김일고 선생님이 평생 연구한 게 11이라는 숫자의 해독입니다. 1 더하기 10은 11이잖아요. 1은 태국이고 10은 현상목이고 더하면 11에서 완성된다 하는데 한글의 모음이 11개인데 저는 이 한글의 모음이 11개인 거하고 양천면에 김일고 선생님이 11을 이 비밀을 파헤친 거하고 그 다음에 세종의 스승의 손자인 이맥 선생의 호가 일식당인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 더하기 10은 11인 게 이제 삼국론으로서 모든 걸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 훈민정음에 아주 진하게 녹아있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우주운동의 국제 목적이라고 하는 궁극의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닌가. 왜 우리 민족사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일제의 역사 왜곡에 독세가 매여져 있는 아닌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나온 훈민정음이 그 어마어마한 사상을 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을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것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같이 간다, 이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고, 금년은 오픈 세미나 마지막입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전국에 계신 시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12월 달은 우리 모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세계 문화 대축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묶어서 하는 행사니까 매우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12월 달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후원자분만 위주로 해서 우리가 조촐한 송년 간담회를 해서 금년 멘트를 짓고 내년에 다시 또 계속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구자분들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한 발 한 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진정한 가치를 밝혀내는 그 작업이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자, 이 두 분 연구자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